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 발전돼 있어요.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 뭐 몇몇 나라가 되지 않아요.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가 이제 주 롤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의 몇몇 도시들, 그 유럽의 몇몇 도시들 이렇게 롤 모델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롤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들 탐방하러 많이 오십니다. 뭐 송도 스마트시티는 많이 외국에 알려져 있고요. 학술 논문으로도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이만큼 이 개인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이용을 봐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도시라고 하는 공동체, 지역까지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확장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많이 롤 모델로 나와 있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항상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뭐 실제 이제 자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신뢰 없는, 높은 자유를 누리는 언론의 상황들, 언론 자유주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밑바닥인 나라.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네트워크와 공간의 네트워크화, 개인과 공간의 네트워크화가 굉장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되는 반면에 실제 그 안에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평가들은 개별적 평가들은 이렇게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 간의 어떠한 서로의 어떤 신뢰, 정보를 주고받는 허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높은 자유도가 있죠. 앞에서 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높은 자유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향유되고 있고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책임의 문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이 이제 그렇고 이제 지역을 또 보면은 이번에 뭐 비도 많이 오고 재난도 많았잖아요. 어,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 고향이 다 서울을 아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고향이 이제 부산이라 저는 페이스북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두 개를 항상 같이 봐요. 왜냐면 이제 제 고향에 대한 소식은 페이스북 친구들도 잘 같이 공유가 안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 분이 아니라서 어, 당연히 이제 주요 매체에서는 부산에 대한 게 잘 안 나와요. 뭐 정말 큰 재난일 경우에 나오는데 원주도 약간 그런 걸 느꼈나 봐요. 원주 방송국 원주 지역 분들은 그런 걸 느낀 동시에 또 들여다봤더니 KBS라는 공영 방송이 경영 정상화라는 이유로 KBS 원주 방송 총국을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춘천으로 다 이렇게 집중시켰나 봐요. 춘천 총국으로 이렇게.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굉장히 넓잖아요. 사람 수는 이렇게 좀 많이 흩어져 있어서 집중적인 어떤 대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 TV는 사실 지역보다 이 눈의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눈이 몇 개가 보고 있느냐. 보통 그래서 이제 아이볼이라고 그러는데 눈동자를 카운팅하는 게 시청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볼 수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공간을 얼마 차지하느냐보다. 그런 면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강원도는 이 워낙에 넓은 지역에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KBS라는 공영 방송도 이렇게 총국을 해서 몰아서 하고 있고 당연히 민야 방송은 이제 다른 지역은 거의 없죠. 한 개 정도씩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전국적으로 촘촘하고 조밀하게 보이지만 또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네트워크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도시, 거대 도시. 이 집중의 논리는 바로 여기서 경영이라는 부분이죠. 바로 이제 돈이에요. 돈에 따라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평등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돼 있지 않은 걸 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러한 차별이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적으로는 이렇게 좀 위계적인 수직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수직적인 구조는 지역의 순서 랭킹에 따라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네트워크 회사라고 해서 또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게 또 저무는 회사가 있고 올라가는 회사가 또 있어요. 요즘 어떠냐 봤더니 이게 케이블은 저무는 이 네트워크 회사예요. 전통적인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니는 이제 90년 초반만 해도 어떤 교수님은 뉴미디어 개론이라는 수업에 이제 케이블 TV가 나왔어요. 케이블 TV가 당시 뉴미디어였고요. 그래갖고 막, 야, 너네들은 앞으로 뭐 이 케이블이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것들을 이제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광 케이블이 주는 어떠한 찬란한 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바일을 생각도 못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통신자본 LG 플러스, KT, SKT가 지금 케이블 TV, CJ, 티브로드 이런 거를 다 지금 흡수 합병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원 통신비를 이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이제 준다고 하는데 이 자본이 아마 이 통신사들에 간다고 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란은 아마 이러한 이 통신 자본이 계속 거대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즉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한 이 플레이어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이 서로 권력이 다른 것 같아요. 통신 쪽으로 이제 막 몰리고 있는 상황. 이것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케이블은 통신회사와 달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많은 케이블 회사들이 지역의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뉴스를 같이 이렇게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좀 많이 이렇게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만나본 이 케이블 회사 이 뉴스 생산자분들 보면은 지역이 그래도 굉장히 우선적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크시고요. 그리고 지역 케이블이 만드는 뉴스에 대한 이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만드는 분들도 많으세요. 통신회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통신회사는 지역에 기반 두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어떠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여기서 이제 또 지역이 또 차별이 되고 배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자란다는 거죠. 지역이란 것이 뭐 크게 뭐가 중요해.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만 제대로 이용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또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즐기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각종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기고 한류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그것을 생산하는 구조는 이러한 어떤 죽음으로 내모는 어떤 상황이 계속 안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트워크와 통제 시설, 통제 기반,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의 어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생산 프로세스에서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여전히 좀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뭐 이런 이 생산자들의 어려움은 데이터 생산도 봐도 그래요. 우리가 데이터 테크놀로지라 그러면 굉장히, 그리고 알고리즘 하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이 되게 좀 돈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실제 그걸 코딩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저임금,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 게 다 뒤에 가려져 있어요. 예, 가려져 있고 아무리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자 뭐 이렇게 해도 실제 이제 그것을
어, 이용자들한테는 뭐 도움이 될지만 이런 생산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또 그건 또 고려사항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아까 유튜브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 전 세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액티브하게 정보를 향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향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이분들 얼굴이 좀 보면 좀 잠이 깨서 약간 놀라기는 게 있어 심장이 약간 뛰어가지고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어떤 분들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를 자기 언어로 해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이건 사실 네트워크 사회의 청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달라질 사회의 어떠한 중요한 계기로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이것을 굉장히 이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언론의 자유가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이러한 많은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힘든 걸 주시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을 하는 이용자가 우리의 이웃으로 있게 되는 상황. 어, 언론의 자유가 다른 이웃들에게 좀 많은 고통을 주게 되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아케페 보여줬던 이 우리나라의 어떤 고도화된 네트워크 사회, 정보화 사회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많이 상충됨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 언론 자유다, 언론 자유를 이제 해야 된다. 언론 자유를 위한 미디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청자 권익을 위한 방송 개혁을 해야 된다. 어,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 이 가슴에. 이게 20년 전에는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을 텐데도 지금은 그게 그래? 뭐 이런 거나 또는 그게 다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감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비슷하다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되어 왔던 거예요. 어, 제가 90년대라서 90년대 학번이라서 90년대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90년, 91년에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SBS가 이제 첫 개국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 그게 상징적인 거죠. 90년대가 이제 공영을 떠나서 이제 민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방송 영역에서 첫 발인 동시에 이제 큰 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방송도 시장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90년대에 생긴 거예요. 민영이 공영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90년 이전 80년대까지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죠, 그죠?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경쟁하는 거예요, 국가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과 국가가 경쟁하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고 IMF 이후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졌어요.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란 말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양극화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다른,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서 있는 지점이 다르면 달라 보인다, 세상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회가 양극화예요. 그러면 사회가 서 있는 지점이 완전히 나눠져 있으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 있게 되는 관점이 다른 거는 자기가 서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살고 있고 얼마나 갖고 있으면 거기가 이제 서 있는 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90년 이후부터 2000년 넘으면서 확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경제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사회가 경제가 양극화됐다, 소득이 양극화됐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도 이때부터 양극화가 아예 고착이 되는구나. 우리가 나라가 되게 이념적이라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념이라는 것도 사실은 변할 수 있는데, 이게 고착화 되는 거는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20, 30년 동안 계속 확장이 되고. 이 사이에 누가 태어나냐면 Y세대, Z세대들이 태어나고, 걔들은 양극화된 세대에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게 자연스러운 애들이에요.
즉 양극화가 비정상의 모습이 아니라 양극화가 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양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방을 하죠. 종종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라 걔들이 보는 아프리카나 이런 걸 보면 와, 뭐 학생들 욕하는 건 당연한데 욕하는 어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언어가 와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또 라떼도 돼가지고 또 그럴까 봐 싶어서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뭐 부분들이 2000년대 이렇게 돼 왔다. 그러면서 미디어는 소비자, 우리는 소비자고 양극화에서 너는 배제되고 소외돼도 상관없는 어떤 공론장의 어떤 그것도 있고 공론장 주체들이 생기고 2010년대에는 아예 그것이 이제 노말화된 거예요. 여러 가지 공론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선택하고 소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론장은 하나의 커다란 공간에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 생각되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공론장 자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개 공론장을 선택해서 그 공론장만 자기가 케어하면 되는 다른 공론장 전체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예. 공론 자체가 다양화되는 건 좋은데 분절된 공론장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상황,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인데 지금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파퓰리스트 공론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영향력의 공론장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이제 영향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공론장 내의 경쟁이 아니라 공론장 간의 경쟁이 돼버리는 사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지만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의 사회들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사회로서의 사회들이 돼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유튜브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90년대 어떤 시장이라는 게 쌓아 올려지고 30년 동안 차분히 진척되어 온 결과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나의 어떤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가 만든 공론장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인터넷 매체가 또 있고 우파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극우적인 어떤 이 커뮤니티 SNS 매체가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담론 연합을 만들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건데요. 조선일보는 되게 멋있게 써요.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가 좀 보살펴야 되고 우리가 얘들 구제해줘야 된다. 조선일보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쟤들은 차별한다는 이야기 안 해요. 아주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보듬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노동자를 도와주는 어떤 교회 지도자들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잘 지키고 사장의 어떤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선택해서 한국인 지도자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조선일보는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구원자로 나타나요. 열심히 일하고 법을 잘 지킨 이주 노동자는 우리가 보호해 줄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뉴델리라고 이런 매체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직장을 잡기 힘든 한국 노동자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같은 이 노동을 하지만 차별받는 어떤 한국 노동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조선일보의 근데 이제 이들은 법을 또 지키지 않아요. 자기들 주장이 굉장히 강한 이주 노동자들 모습 보여주면서 한국 노동자들은 요즘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는데 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법을 따르지 않고 항상 자기 권리를 우선한다. 이제 이 논의가 이제 일간 피스트 가면은 얘들은 이제 없애야 된다.
얘들은 쫓아내야 된다. 얘들은 불법이다. 이런 논리가 확장되는데 이 세계가 굉장히 말이 이어지게 어떤 보면 기사를 서로 인용을 하고 정보 소스로서 사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어떤 큰 틀이 이야기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사장님 말 듣지 않은 이주 노동자는 쫓아내야 되고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항상 이주 노동자보다 항상 1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어떤 논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주 노동자 차별 논리로 이제 돼요. 이러한 것이 기존의 매체, 그 네트워크 매체로 확장되면서 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공론장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서로 막 충돌하는 공론장이 나오는데 이 속에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 논리 속에 들어가서 서로 악의적인 어떤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을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 그럼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위한 미디어 개혁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표현의 자유 좋죠. 그리고 방송개혁.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다 하는데 그럼 뭐해? 공공성을 강화해서 좋은 이야기하는 공론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공론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것을 반대하는 공론장과 투쟁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들은 이제 아주 극우적인 어떠한 공론장을 만들어서 기존 공론장과 투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개혁만으로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다 됐었는데 뭔가 한계에 부닥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요즘은 야 이건 뭐 세상이 이제 망하려나 보다. 뭐 날씨도 이렇고 이제 바이러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어저께 갑자기 잘 되던 한글 프로그램 또 갑자기 다운돼 가지고 또 지난주는 제가 핸드폰까지 잃어버렸었거든요. 예. 바이러스도 그렇죠. 날씨 이렇죠. 핸드폰 잃어버렸죠. 뭐 소프트웨어 이렇죠. 아 이젠 지구가 완전 멸망하는구나. 라는 어떤 무너지는 게 되게 강한데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회 속에 있는데 사회가 주는 안정감이라고는 없는 사회.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 사회를 국가 안에 두면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안정적으로 살자. 국가가 나왔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모두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좀 벗어나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살자 해서 만든 게 국가사회인데 지금은 국가사회 안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이게 3, 4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회가 서로 간에 투쟁만 있는 자연화가 돼버린 갈등과 투쟁만 있는 사회 돼버린 것. 그 속에서 소수만 이제 생명이 더 부유하고 다수가 결핍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자연의 피라미드 상황이랑 똑같아요. 사회는 피라미드 형식이 아니라 사회를 만든 이유는 이 직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평등하게 좀 살자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나 했더니 다시 이렇게 피라미드화 돼버리는 거죠. 모두를 위한 자유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자유의 폭력적인 확장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또 자유를 또 확장하자?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자유? 어떤 자유?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네트워크와 이 생산자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이 수직적이라는 것. 지역은 항상 그 바닥에 있는 부분. 지역 공동체는 항상 평등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제의 경우만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과 소수만은 늘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평등하게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이상한 곳에 평등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제는 뭐냐면 배제된 사람 지역의 목소리는 서울의 사람 잘 못 들어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고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역의 목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죠? 체계적으로. 이건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난 스마트하게 이렇게 짜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그런 이제 도시 구조가 있다, 네트워크 구조가 있다.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속에서 각종 혐오하고 증오로 소수자와 가난한 자들은 이제 주변화되고 사회 밖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혐오의 목소리 그리고 이런 증오와의 목소리들은 사회가 확실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자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는 한 이중의 결핍의 사회다. 경제적 빈곤과 사회관계 빈곤이 모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 사회관계 빈곤은 모든 소외의 최종적인 종착지예요. 이런 이야기 뭐 되게 좀 아프지만 많이들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말이야. 맨날 사람들 연락 오고 만나고 하죠. 잘 나가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는 경제적 빈곤과 다양한 소외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가 빈곤해지는 이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소외의 최종 종착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목소리의 빈곤과 박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 그 앞에 있는 많은 어떠한 경제적 빈곤이나 다른 어떤 모든 빈곤들이 이미 많이 커져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점차적으로 빈곤화되는 거거든요. 어, 사실 말공동체 활동은 이걸 역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좀 더 풍요롭게 해서 경제적 빈곤과 다른 어떤 소외들을 보완하거나 극복하자는 것. 그 방향성은 맞지만 어쨌든 그게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결핍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결핍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조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든 구조는 없어요. 구조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법과 제도예요. 법과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이제 그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항상 뭐가 관계되냐면 돈이나 자원과 관련이 돼요. 투입을 해야 되니까. 즉 특정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자원과 돈이 투입되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갈수록 결핍이 커진다는 것은 그러한 돈과 자원을 결핍되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결핍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 커뮤니케이션과 사회관계를 결핍시키기 위한 어떠한 체계적인 사회적 구조작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봤던 많은 PD들이 죽음으로 가는 노동환경, 개선되지 않는 노동환경, 그리고 이 통신 자본이 다른 어떤 미디어 자본들을 잠식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통신사가 이제 케이블사 이제 인수합병하는 그거를 이제 심사를 요청을 종종 받을 때가 있는데 가지 않는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예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해진 룰을 따르다 보면은 그 자율성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 룰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이제 그 관료나 이제 정치인들이 만드는 건데 그 결과는 통치자본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의 결핍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사회가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는 그러한 구조들을 바꾸는 작업들인 거죠.
평등한 권리 보장이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있다는 사실. 이번에 그 뭐죠, 비례대표제를 뭐 희한하게 가지고 그 뭐였죠? 그 또 새로운 정당 만들게 하고 아 이번에 왜 비례위성정당이요. 예. 위성정당 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이 비민주적인 방식들이 민주주의 절차 속에서 이렇게 정착돼 버리는 거예요. 예, 평등한 권리 보장이 이제 없는 것이 제도가 돼 버리는 거죠. 위협받는 나와 나의 공동체의 자유를 혐오나 표현의 자유 속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이것을 막는 어떤 모든 법은 누가 막느냐면 지금 사실 기존의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해요. 모든 표현의 자유를 어떤 제한을 하자면. 그다음에 공론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쇼핑몰화돼 있고 시민사회는 갈수록 이제 고령화되고 전문화되고 대표하지 못한 시민사회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고 이 속에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박탈되고 빈곤한 사람들 목소리는 점차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소멸시키는 조건들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제 생각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너의 목소리를 소멸시키는 조건도 지금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가 충분하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너의 목소리를 소멸시키는 조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키는 조건은 결핍을 위한 의도적인 어떤 구조다. 구조를 만드는 조건이다. 즉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정발은 소외된 현실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서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너의 목소리의 결핍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와 정치와 미디어가 지금 같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7월 23일 날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에서 처음 정책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후에 이제 수정 작업을 했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보고서 단계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언어로는 기존의 개념, 자유와 이 권익 개념으로는 더 이상 설명이 될 수 없고 보장이 되지 못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있고 지켜지지 못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선언서를 만들었고 이 전문과 4장 21조의 내용의 부분에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아마 다 공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간단히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은 이 선언서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개괄을 좀 담았습니다. 목적도 담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제 과연 커뮤니케이션 권리 주체는 누구고 의미는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 이번에 주의를 좀 기울였던 것은 이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별적인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에 의한 자유와 평등의 논리는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것인데 저는 이것이 좀 이제는 비판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권리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됨으로써 드러나지 못하는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도 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그것이 소외되는 공동체면 소외된 공동체 내의 한 개인의 자유나 권리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까지도 자연스럽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가 좀 갖춰져야겠다라고 해서 공동체라는 어떠한 주체로서 넣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 공동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서 좀 넣었어요.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개인의 권리만 강조하게 되면은 지역 공동체는 사실 권리 주체로서는 되지 못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 법인은 권리 주체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미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적인 주체를 법적으로 인정했는데 이 이유는 상법상 법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작동하는 원리에서는 집단적인 권리를 보장했는데 왜 비자본의 사회적 영역에서는 하지 않았지 이때까지 라는 어떤 비판 의식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의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집단의 권리로서 공동체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지역의 네트워크도 초밀하게 짜여져 있고 전 국민이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역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 그거는 기본권은 보장돼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취급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권, 그들의 어떤 목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그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논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키가 크고 사람이 작으면 키 작은 사람 쪽에 더 높은 이 받침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등의 작동 방식은 불평등해야 돼요. 예, 동일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줘야 되는 곳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권만 보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차별적으로 줄 수 있기 위해서 자원을 더 많이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민권으로서의 어떤 권리라서 민주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되는 정책 일상화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번 권리선언에서 이 사업자 책무를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이런 권리와 책무의 실행 주체는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 사적 영역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자가 법적으로 책무를 구현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시민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가라는 국가 당연한 기구 말고도 사적 사업자를 어떤 책무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넷플릭스도 많이 쓰지만 넷플릭스 국제적인 사업자잖아요. 국가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업자로서 우리가 규제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미디어가 국제화되는 어떤 추세도 저희가 고려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책무인데요. 책무를 강조한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전에 너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될 사회적인 어떤 책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줄 때 좀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구적인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관점을 좀 넘어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 다른 어떤 공동체, 이 타자,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우리가 보호할 책무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의식과 주장만을 아무런 제약 없이 표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고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너의 어떤 의식과 주장들을 나에게 들릴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나의 어떤 표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자유인 동시에 들어야 될 책무 이 두 개가 결합해야지만 하나의 어떤 진정한 자유권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책무 규정을 좀 이렇게 좀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무도 이제 좀 했었고요. 여기서 이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비수도권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지역 자체의 공론장이 좀 활발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지역 제가 가보면 지역에
있는 특수한 이 되게 폭력적인 위계 구조가 있어요. 지역 신문 살리자가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지역 신문 살리면 지역의 토호들 살리는 정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이제 어, 음, 그 CJB 그 청주 방송 아까 전에 예를 들었는데 그 대주주가 누구냐면은 그 청주에 있는 그 건설 업체 사장이에요. 그 사장이 건설의 이익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떠한 편성 제약 많이 해요. 그런 지역 언론을 우리가 살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지역의 언론은 좀 다르게 살려야 돼요. 그 지역의 공론장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좀 발현되기 위해서라도 지역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수도권의 열등한 존재로서 지역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 안에 있는 어떠한 잘못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상황들 이런 것들도 안에서 자유롭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한 것이다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와 종사자, 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말하는 걸 떠나가지고 노동과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비물질적인 권리였어요.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단지 어떤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인데 그것을 좀 넘어서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그리고 경영이라는 부분 어떤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이 권리 개념에 좀 포함시켜서 이 임금 체계 그리고 경영적인 결정 이런 것에도 시민들이 당연히 들어가줘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은 저희 사업자 단체에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 사업자의 그 경영권이 훼손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이란 영역은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본의 고유의 권리인데 맞는 말이죠. 그건 법적으로도 이렇게 사적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자동차에서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이아몬드나 어떤 물건 만드는 데서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 정보와 우리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정신과 나의 정체를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입은 자율성의 침해 부분이 아니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율성이 통제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에서도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그리고 이 여기서 그 전자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호와 책무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우리가 이 그냥 말을 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떠한 자유와 권리인 동시에 노동과 어떤 경영이라는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 우리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사회에 맞게 좀 많이 좀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논의가 나와 있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국내외 외국 같은 사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커뮤니티 권리가 시민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공포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급진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영권을 개입할 수 있게 해놨고 이 노동자의 권리도 이제 그 안에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자유도 이렇게 좀 제한할 수 있다는 말까지 커뮤니케이션 권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좀 레디칼할 수가 있는 어떤 권리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업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원과 역량의 회복을 위한 조건을 좀 재조직화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좀 되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이제 평등한 참여를 하고 공통의 언어를 생성해서 공통의 토대로서 어떤 공론장을 좀 다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권리선언의 어떤
목적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선언이 만들어진 것이다. 단순히 미디어를 개혁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어봤고요. 그 뭐 지금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의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두 분이 지정 토론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 제가 볼 때 화면에 먼저 나오시는 저희 황혜원 용산 FM 대표님이시죠. 네. 그리고 서울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신 황혜원 대표님의 질의와 토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꺼주세요. 음소거 네, 풀어주시고요. 다시 음소거 됐어요. 아까 음소거 해제됐었는데.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어폰이 이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이어폰 빼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소리가 안 나가는 이어폰이 있더라고요. 네, 이어폰을 아예 뽑아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트북 내장 마이크 사용하시라는 거죠? 네, 잠깐 준비를 하시는 동안 그러면 저희 또 다른 준비된 지정 토론자, 네, 저희 네트워크의 정책통인가요? 네, 정책분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양승열 분과장님의 토론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예. 들립니다. 네네네. 오늘 이제 사실 거의 처음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게 된 첫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막상 듣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머릿속에 좀 관념적으로 존재했던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내용과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방송 공공성 개혁만으로 역부족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이 좀 필요하고 좀 더 이제 어떤 이런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큰 어떤 영역을 이 안에서 구축하는 건 이제 이런 기존 통신 시장, 통신 재벌에 대한 그 경영 개입, 또 통제, 예,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런 마을미디어 활동과의 어떤 연결고리와 접점에 대해서 아직 딱 그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미디어 활동 간의 그런 상호 연관성, 어떤 또 발전 지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이런 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준비한 질문은 이거 해주시는 거죠? 네,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사업들과 지원들이 이제 지역 자치
구 단위 시나 구 단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 전체적인 어떤 법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도 이렇게 각 노력을 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예산도 이렇게 항상 매년 다른 어떠한 예산에서도 하위 밑에서도 하위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에 지역과 공동체라는 어떠한 부분들을 명시를 한 이유는 사실 이 마을 공동체를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최종 종착지가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 빈곤화되는 건데 지역 마을 공동체는 사실 그런 관계를 역전시켜서 이렇게 좀 다시 사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마을 공동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권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부 법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 단위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적인 어떤 책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역 공동체의 어떠한 이 만들어지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사업자의 이 방송 편성이나 제작에 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참여를 요구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업자의 책무들 이런 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단순하게 이제 어떤 특정한 집단을 타겟으로 한 수익성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업적인 어떠한 4차 산업혁명 플랜 속에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들어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생산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 권익이라는 목적 그 타이틀 안에 시청자 평가위원회에서만 그것이 논의되거든요. 그 시청자 권익 논의가 굉장히 얼마나 이렇게 협소한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뿐만 아니고 또 더 드러나고 그래서 이것을 큰 토대로서 기존에 이렇게 관념적으로 왔던 어떤 권익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로서 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윈도우들을 만든 법이다라고 권리선언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국가가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가야죠.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헌법 안에 들어가는 게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자유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있어야지만 그런 기본권이 또 실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권리는 그런 기본권을 실현을 하기 위한 어떤 법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조차가 돼야지만 이제 완결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향후 어떤 그 법적인 개정까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실질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들어주면 들어주고 말면 말 그런 것이잖아요.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큼 공동체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채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토대고 어떠한 내용과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는 이제 사실 지역 공동체가 그것들 이제 구체로 논의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이제 어떤 사회적 관계 빈곤화를 역전시키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이제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또 지금 이제 사업자 특히 통신 재벌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제 사업자에게도 많은 책무를 지워야 된다. 그리고 시청자 권익의 측면에서 개입할 경로를 확장하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황현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안 들리시는데. 꺼져 있네요. 네, 지금 다시 꺼졌어요.
혜원쌤 채팅으로 하시면 어때? 네네,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어오시거든요.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네.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네, 입모양으로 뭔가 추론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안 들립니다. 채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으로. 네, 그래서 준비가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그 시청자 권익 있고 그 시청자위원회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 딜라이브 케이블 TV, 이제 서울경기 케이블 TV에 지역 채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없다가 그전에는 이제 시청자위원회만 있다가 아마 한 4년 전에 그때 국회 과방위 논의에서 막 이렇게 얘기가 돼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4년째 회의를 이제 상하반기 2번 하는데, 사실은 이제 큰 내용이 잘 논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의를 계속 가기는 하는데, 그리고 지금 황희원 대표님도 TBS 시청자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그 티브로드나 이런 지역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도 사실 시청자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는데, 구성들을 보면 뭐 인원도 되게 적고, 지금은 이제 예전에 SO 시절과 다르게 이제 다양한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면 이제 그 의견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다른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먼저 해주실 분 있으시면 네, 그냥 뭐 네네 편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시죠. 네. 네, 저는 질문 겸 의견인데요. 그 얘기 발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좀 고민이 든 게 아까 뭐 말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법과 제도의 개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사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약간 문화운동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뿐만 아니라 이 제도만으로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이렇게 성취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뭐 지역 언론 얘기도 하셨지만 마을 공동체 미디어도 사실 어떤 뭐 활동이나 뭐 내용에 따라서 오히려 그 아까 말씀했던 뭐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활동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발제를 들으면서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질문인데, 그 뭐 저희가 최근에 되게 큰 사회적인 변화를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고 지금도 이제 되게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이런 것과 연관 지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다른 마을 공동체 활동을 들어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공동체 활동 위축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역적인 어떤 뭐 그런 게 가까이 만나고 이런 게 어쨌든 주축이었는데 그게 힘들어지면서 활동이 되게 위축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마을 미디어도 물론 전반적으로는 되게 많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나마 이렇게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들도 있고, 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생중계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좀 극복하려고,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려고 사람들 막 연결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코로나 시대와 마을미디어, 뭐 그 커뮤니케이션 권리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기 커뮤니케이션 관리 내용 자체에는 그런 얘기는 크게 언급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렇게 의견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뭐 교수님한테만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법제도적 차원만으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이제 실현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마을 미디어와 그 더 좀 연관지어서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뭐 질문 겸 이제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교수님께서 뭐 답변해 주실 내용 먼저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 덧붙이실 분들 계시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들어볼게요, 교수님. 네,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법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타당하다, 이렇게 뭐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자에 따라서 이게 정당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특정 사업자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다. 그럼 자원을 갖고 있는 쪽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법과 제도로 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그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런 자원을 갖지 못한 개인과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힘들을 모으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 들어요. 거의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권리 선언의 주요 내용은 이제 국가와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규정이 있음을 이제 더 있다고 했을 땐 더더욱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수혜자들은 되게 애매모호하거나 좀 어려운 이야기. 근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로 해서 반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좀 많은 논의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사실 문화적인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사실은 좀 뭐 쉬운 언어로 하면 누구나 다 좀 느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공동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공동체 언어와 이제 필요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이야기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법제도화 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넘어서는 것 같고요. 그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코로나 시대 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을 좀 들으면서 많이 하지 않았구나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어떤 쪽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 거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타임즈나 서구에서 이렇게 좀 진보나 좀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 신문에서는 그들의 말로 많이 하잖아요. 공동체가 다시 강화될 것이다. 코로나 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이제 되돌아보는 이제 기회를 준다고 해서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건 그들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꼭 그들이 공동체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희망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늘 그렇지만 사회적 재난이, 이건 사회적 재난도 아니죠. 자연적 재난인데, 자연적 재난이 있을 경우에 가장 피해보는 거는 늘 사회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쪽이잖아요. 저는 이제 지역 공동체는 그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지역에서도 안에서도 이제 또 차별되는 또 공동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또 지역에서 또 안 나오는 곳이죠. 저는 한국 사회에서 락다운이 실행되면 정말로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적 양극화와 이제 결핍 속에서 사회적 결핍이 있는 층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3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대부분 1인 가구는 아마 이 대도시 지역 공동체 안에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도 이제 25개 서울시 구에서는 또 몰려 있는 곳이 있겠죠. 또 락다운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시대에 어떤 취약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락다운 했으면 정말 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지만 지금 수준에서 아마 또 2.5단계가 오래 되니까 많은 자영업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비즈니스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 공동체에서 이 지금 취약층의 모습들이 어떨지 절대 이제 중앙이나 큰 미디어에서는 알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 미디어도 미디어 속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마을 미디어에도 나오지 못하는 공동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까지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늘 근데 이제 책무나 어떤 윤리적인 압박감은 늘 하시는 분들이 늘 더 이렇게 받게 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는 사회적 취약층의 결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은폐되거나 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건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해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방역에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또 지역이나 공동체들도 있을 수 있고 방역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노동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재난과 이제 자연적 재난이 동시에 두 가지 성격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이제 이 취약층들이 그 속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좀 많이 좀 가려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질문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지금 같은 시간에 강북 FM에서 그 지역의 포럼 하나를 생중계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의 대응, 지역의 대응을 본 이제 지역사회 과제 뭐 이런 건데 현장 증언을 이제 7분이 하시더라고요. 줌으로 지금 그 나가는데 사실 되게 다양한 뭐 학생부터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이야기도 해주셨고 저희도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마을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더 소외되어 있는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이 재난 시기에 더 어려운 이건 이제 중앙 언론이나 중앙 미디어에서는 더더욱 드러나거나 다뤄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돼서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좀 그 기억이 남았고 그 양순혁 국장님 말씀 네. 예.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참 이렇게 지금 이 한국 사회 매우 큰 질적 변화를 아마 담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뭐 반대급부나 또 이제 순탄치 않은 과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공고한 기득권과 카르텔이 뭐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이런 내용들을 뭐 쉽게 오케이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이제 이렇게 막 우리가 뭐 국회를 통해서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와 좀 다르게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물론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또 이런 광역단위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이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내용은 또 어떻게 좀 다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집니다. 하나의 방법론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논의가 확산되고 실현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사회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방식대로 한다면 이제 참여했던 단체나 이제 이 대표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정치적 협상 과정으로 될 것이냐, 말씀 주신 것처럼 실현을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지역 주체들 공동체가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권리 선언의 내용도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건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그것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래에서부터 진행되는 것, 예,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또 조직할 것이냐도 사실은 권리 내용만큼이나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되게 또 별도의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 차원의 법제도적 변화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제 일종의 우회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자체 네. 차원에서 먼저 시행이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예시적 효과를 이제 가져서 중앙 차원의 그렇죠. 이제 실현도 촉진하는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어떤 권한과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 같은 경우 뭐 기초지자체는 저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광역자치단체 정도도 이게 얼마나 이제 구현 가능할까, 이제 이런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어떤 지방 자치의 권한과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이걸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제 얼마나까지 갈 것이고, 실제로 그게 광역 지방 정부의 권한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과도 좀 연동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또 뭐 자유롭게 이제 질의나 의견 말씀해 주실 분들 계시면, 황희연 대표님 어떻게, 네, 근데 네, 성덕포 본부장님 먼저 듣고, 예, 네. 준비되시면 황희연 대표님 듣겠습니다. 황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본데? 얘기가 들리나요? 네, 들리네요, 이제. 아, 들려요? 먼저 하실래요? 네. 네네, 먼저 하세요, 그럼.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네, 먼저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교수님 발제 내용이 되게 이제 사실 신선하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 정말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너무 좋았어요. 내용이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커뮤니케이션 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급의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그런 선언과 천명과 커뮤니케이션의 그 위상을 그렇게 높여줬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절감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일반 명사처럼 들려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밥을 안 먹으면 못 살지만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그런 비중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이제 약간 무식하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게 운동과 캠페인의 차이도 있는 거고,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람, 주체, 뭔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활동이 되지 않으면 너무 좋은 권리고 너무 꼭 우리한테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미디어 주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어떤 미디어 권리라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건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실제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까,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시민의 위상이 되게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가 이름은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시민의 권리는 너무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온갖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정치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얘기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보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시민들의 권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 시민들의 성장과 주체 이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선언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의 성장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좀 네. 어떻게 말씀할까요? 어떻게? 네네.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되게 요즘 많이 하는데, 요즘 신문에,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좀 유명한 정치인분들, 옛날 뭐 80년대 이렇게 되게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문제들이 나중에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자유를 이렇게 확장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억압적인 환경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실현해 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이제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끌어 나가셨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이끄는 어떠한 리더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양육이란 것은 나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리더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 이제 후배라는 이름이죠. 이제 후배 지도자가 되는데, 후배 지도자는 나의 또 다른 쌍둥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도자를 계속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사회 변화라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지금 가치나 이런 것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이 명칭으로 정말 억지로 잘 되더라도 그 과정이 과거처럼 이 강요원에 의해서 또 이렇게 계속 받아들일 걸 요구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되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떠한 사람들을 키우면서 이걸 실현시킬 것인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키운다고 했을 때 키운다는 게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키울 것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좀 다른 권리랑 되게 다르게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하나의 어떤 방법론적으로 지역 공동체, 지자체에서 이것을 가능한 영역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어떤 시민사회 대표들이나 시민사회 단체들 네트워크에서 해나가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다른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리더들이 그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대표가 키우는 리더들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는 운동 과정에서 나온 어떠한 리더라면 위에서 추진하는 리더들과 다른 어떤 리더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식들. 그래서 어쨌든 고민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좀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한 100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송덕구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로 네. 했습니다. 저도 오늘 강의를 아주 잘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선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만 하다가 오늘 깊이 있게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미디어개혁 시민 네트워크에서 제안이 됐고 해서 아마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 네트워크에는 그동안 이제 미디어 운동을 쭉 해왔던 언론노조 그리고 이제 시민 언론단체들 중심으로 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운동의 방향이
이 공영 미디어나 기존 거대 미디어 속에 어떻게 시민들의 권리를 실현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그중에 잘 안 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지현 씨가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이 문화운동 성격이 굉장히 많고 캠페인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해낼 수 있는 주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마을 미디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국가 차원에서나 뭐 큰 미디어들하고의 어떤 이런 곳에서는 이게 아마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 차원에서는 시민의 권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의외로 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을 미디어 조례들도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훨씬 더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보편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고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걸 이제 알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이거를 어떻게 잘 결합시킬 것이냐 그게 아마 우리들이 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주신 거죠. 같이 고민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을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결합, 또 아까 얘기한 이제 문화적 운동의 측면에서 어쨌든 마을 미디어들이 담당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저희가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한두 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어떠실까요? 네, 이 온라인 2시간 넘어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좀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그냥 이야기. 네네. 네. 여기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나의 권리는 있는데 나의 권리를 위해서 아까 여기도 쓰여 있었지만 남의 권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일을 뭐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뭐 효율성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도 그것의 주체인 사람들이 사실은 시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주체들의 교육? 교육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요. 같이 토론하고 무엇이 정말로 그 민주적인 권리인지 그리고 그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내 것과 상충됐을 때 이것을 같이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부도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부딪히는 게 그러니까 민주성을 가장한 독재? 예,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내부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디어가 좋은 게 또 그런 캠페인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좀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함께 하면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그 사전 토양으로서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의 중요성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채팅방에 보시면 아까 박은미 은평시민신문 대표님이 이제 먼저 가셨는데
양승열 국장님이 오늘 은평상상 컨퍼런스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전달을 못 해주고 가셔서 본인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죠.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지.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직접 하려니까 민망합니다. 사실 우리 9월 22일 날 센터 개관 작은 또 포럼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또 최영길 교수님도 발제하시고 이제 같은 섹션에서 저도 그 발제를 하게 됐는데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예고식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은평에서 이제 상상 컨퍼런스라고 진행되고 있는 데에서 이 언택트, 비대면 시대, 뭐 마을 활동 이런 주제로 짧게 발제를 했는데 이제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냐면 어쨌든 현 상황이 뭐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다. 예, 어쨌든 뭐 장기화 될 것이고 뭐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이 조건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마을에서의 뉴노멀이 어떤 걸까 이런 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어쨌든 기존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 또 풀뿌리 시민 활동 등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뭐 공간적인 것도 있고 행정적, 제도적 또 이제 활동가들도 있고 또 많은 시민 참여자들의 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것들 어쨌든 뭐 비대면, 그다음에 소규모, 그리고 이제 또 온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이제 뭐 또 지속 가능성, 또 뭐 이런 쉽고 빠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요구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던졌던 건 각 지역에 있는 마을 미디어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그런 좀 일종의 로컬 언택트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각자 도생하지 말고 이걸 지역 차원에서 좀 공동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일종의 좀 공공재처럼 지역 사회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과 뭐 인력과 공간과 이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왜냐? 이거 진짜 앞으로 오래 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이제 사실 예상 못하고 닥친 1차 년도였다면 이걸 좀 계기로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런 좀 로컬 온택트,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 미디어를 좀 중심으로 한 또 뭐 마을 네트워크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9월 22일 날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보충을 해서 이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존에 좀 얘기 나온 시민 자산화 이런 것과 이 로컬 언택트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걸 좀 결합해서 제안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네, 또 네, 한 분 정도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쁜 시간 내서 오신 센터장님 뭐 한 말씀 안 하십니까? 네. 저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컴걸리 그냥 뭐 선언문 뭐 그런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 기저에 깔린 내용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컴걸리라고 하니까 좋네요. 귀엽고. 네, 컴걸리라고 앞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긴 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영길 교수님은 뭐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오늘 자리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오늘 뭐 되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또 더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참 찾기 어려웠던 고충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계속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문화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래로부터의 어떤 운동 방향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아요. 큰 권리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공유하고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되게 이야기를 송덕호 대표님 말씀처럼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장시켜 왔던 주체들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공동체의 모습 어떨까라는 고민도 좀 던져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시간, 좋은 이야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자주 이런 논의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지난한 운동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각자 공동체가 그 공동체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정의하고 표현하고 이제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마을 미디어의 언어로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걸 이제 오늘 이 자리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장단 워크숍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